자, 232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오페라 부파가 만든 착한 일을 하는 착한 소녀에게는 결국 복을 내린다는 그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재를 오페라로 만든 작품입니다. 신데렐라입니다. 그 오페라 원제는 라 체네렌톨라라고 로시니의 작품이죠. 미국의 조이스 디도나토가 타이틀로를 맡았고 뉴욕 매트에서 2014년 공연한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조아키노 로시니 너무도 유명하고 제가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주의를 환기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37세에 이제 윌리엄 테르라는 그랑오페라 한 작품을 마지막으로 이 작품 세계를 떠났습니다. 실제 이분이 이제 76살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37세에 절필을 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32년 동안을 그동안 오페라로 번 돈으로 정말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식이나 이 다른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 유명한 음악가들이 말년이 굉장히 불우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이 음악가 중에서 이 로시니만큼 자기 인생을 충분히 이렇게 누리고 산 사람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현명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7세 동안 자기가 돈을 충분히 벌고 남은 여생은 인생을 즐기는데 살았던 거죠. 일에 그렇게 시달리지 않고 작품도 대단히 많이 남겼습니다. 거의 20대 작품들이 부를 창조하게 된 그 원인이고 이 벨카토 음악의 대부입니다. 그 이 로시니, 벨리니, 도니체티 이 세 사람이 이제 벨칸토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 세 사람 중에서도 이제 단연 1인자였었죠. 먼저 시장을 개척했고 벨리니와 도니체티가 그 뒤를 따랐던 어떻게 보면 이제 벨칸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4살 때 첫 오페라를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천재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빠르게 또 작품을 만든 또 하나는 이제 이 자기 표절. 요즘은 이제 이 창작에서 자기 표절이 굉장히 금기시돼 있고 그건 절대 안 되죠. 아무리 자기 작품이라도 다른 작품에 이렇게 무단으로 차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로시니는 자기 표절에 거의 대가였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 18세 때 결혼음 성공 이후에 40여 편을 만들고 나서 37세에 절필을 하고 이제 그 뒤부터 30여 년간은 인생을 즐기다가 가신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작과 속작 거의 대부분 성공한 작품들이 오페라 부파가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이 작품 마지막은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주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기 표절의 거의 대명사인 세비야의 이발사 이 13일 만에 작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동안 자기가 평소에 써놨던 다른 작품에서 이제 여기 떼붙이고 저기 떼붙이고 하는 이런 형태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제 라체네렌톨라도 24일 만에 작곡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이 서곡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오페라에 쓰던 서곡을 이렇게 붙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상에서 이 서곡이 어떻게 보면 작품의 내용을 대표해야 되는데 그런 성격은 아니죠. 어쨌든 다른 오페라니까. 그렇지만 이제 곡의 단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24일 만에 이렇게 작곡을 한 겁니다. 파리 거주 이후에 이제 이탈리안 극장 음악 감독으로 있으면서 다른 후배 이제 이탈리아 작곡가들도 도운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미식가로도 유명하죠. 로시니 스테이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로시니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세계 3대 미식 중 하나인데 송로버섯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이 송로버섯은 이제 우리가 트러플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송로버섯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로시니가 평생 3번 울었다고 합니다. 오페라의 초기에 실패했을 때 울었고 이 파가니니의 연주를 듣고 2번째 울었고 이 송로버섯을 먹다가 이제 배에서 송로버섯을 먹다가 물에 빠뜨려서 그게 그렇게 서러워서 울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리나 이런 쪽도 굉장히 말년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 정말 이분의 생은 따라하게 하면 굉장히 부러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일에서 쫓기다가 일 속에 파묻혀 살다가
자기 인생을 제대로 못 즐기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시니처럼 젊었을 때 이 충분히 벌고 그 다음에 젊었을 때부터 자기 인생,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즐기는 그런 인생들을 사는 그런 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어렵죠. 저도 이미 늦었지만 이 로시니의 인생을 한번 따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신데렐라 라 체네렌톨라를 하면서 이제 사족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전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이제 파르사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오페라 세리아 같은 작품을 이렇게 할 때 막과 막 사이에 이제 무대를 교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막과 막 사이에 아주 간단히 이제 꼭 웃기고 이런 가벼운 그런 코미디 같은 그런 극을 이렇게 올리는 게 보편화가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파르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관현악곡 이제 간주곡 인터메조하고 이제 굉장히 의미가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 드라마 조커소는 이 드라마 부파로 이렇게 봐지지만 이 부파 내에서도 이제 약간 좀 더 세부 분류를 해서 이 우습지만 이제 굉장히 좀 결말은 좀 심각하거나 세리아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오픈 드라마를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조커소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돈도반니 같은 그런 작품이고 오늘 이 신데렐라 라체네렌톨라도 굳이 분류를 한다면 이제 드라마 조커소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데렐라가 작가가 누구냐? 사실 이 신데렐라는 고대 이 유럽 지중해 로토피스 설화에서 나온 전래 동화입니다. 뭐 이 신데렐라가 목욕을 하다가 독수리가 뭐 샌들을 물고 가서 그걸 뭐 왕자가 그걸 찾았다는 뭐 이런 형태의 이런 비슷한 얘기가 전래 동화에서 내려왔는데 이걸 이제 자기 동화집이나 작품으로 이렇게 재탄생시키면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이 전해 내려온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작가가 이제 잠바시타 바실레라는 이탈리아 작가가 1636년에 이제 펴낸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샤를 페로라는 프랑스 작가가 1697년에 이제 발표한 작품, 그다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독일의 그림 형제가 1812년에 자기 이제 그 동화집을 발표하면서 이 작품을 같이 했는 이런 뭐 두세 가지 이런 유형의 이제 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권성징악적인 요소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와서 이제 디테일이 상당히 많이 틀려지죠. 그걸 이제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린다면은 이 제목은 이제 체네렌톨라 이게 이제 항상 하인처럼 이렇게 부려먹던 그런 신데렐라가 늘상 부엌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일만 하던 그런 상태니까 죄를 항상 이렇게 묻혀 그때만 해도 마궁에 불을 이렇게 떼고 하다 보니까 죄 묻은 그런 소녀라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 오페라 제목도 라 체네렌톨라죠. 그게 이제 죄가 묻은 소녀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랍니다. 사르페로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제 그 신데렐라를 이제 상드리옹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었고, 그림 형제들은 이제 아센푸틀 이것도 이제 독일어로 비슷한 의미의 그 작품입니다. 그 행운의 주체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행운의 주체는 행운을 가져다 준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잠바티스타 바실레에서는 이제 화분에 있는 대추 여자가 이제 이 신데렐라를 도와주는 거고, 샤를페로의 작품들은 이제 요정이 나타나서 이제 호박이 마차로 변하고 쥐가 마부로 변하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굉장히 판타직한 그런 형태의 소재를 제공을 했고요. 그림 형제는 어머니의 혼이 깃든 개암나무가 와 이제 그 작은 새들이 신데렐라를 이렇게 도와주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왕자와의 이제 그 매개체는 이 슬리퍼 유리구두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지금 이걸 어떻게 됐냐면 뭐 결국 왕과 결혼하는 그런 형태로 끝나고, 샤를페로의 작품에 이제 왕자와 결혼을 하고 언니들과 이제 계모를 이렇게 용서를 하죠. 권선은 되는데 이제 징악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결국 용서를 하니까 그 신데렐라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못되게 굴었던 계모와 언니들을 이렇게 용서를 합니다. 왕자비가 된 뒤에. 그러면서 이제 해피엔딩이 되는 거고, 이 그림 형제의 작품은 약간 또 여기서 약간 잔혹동화 형태로
되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림 형제의 신데렐라는 약간 잔혹성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계모가 왕자가 이제 유리구두를 맞출 때 이 언니들 자기가 낳은 두 언니들이 이제 이 신발이 안 맞으니까 이 발가락을 실제로 자르고 언니는 발가락을 자르고 동생은 이제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잘라서 유리구두에 피가 묻었고 결국 결말은 이제 새가 이 두 못된 언니들을 누나를 파먹는 뭐 이런 형태 어린애들이 보기에는 조금 끔찍한 그런 이 잔혹성이 이제 나타나는 잔혹동화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 그림 형제 작품들은. 자,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신데렐라는 이 프랑스의 사르페로의 작품이 기초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오페라 라체네른톨라는 프랑스의 샤를페로의 신데렐라 작품이 그 쌍드리옹이라는 작품이 기초가 됐습니다. 물론 이 디테일에 가서는 이제 상당히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샤를페로의 원작 그 샹드리옹이 어떻게 이제 지금 로시니의 오페라에서는 달라지냐를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가 죽고 새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이제 두 딸과 함께 아버지가 이제 장기 출장을 가는 거나 혹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근데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호박마차를 끌고 지가 마부가 돼서 이제 궁전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궁전에 파티에 참가하고 뭐 유리구두를 한 짝을 버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은 마법이 풀리기 때문에 뭐 도망가다가 결국 이제 언니들과 계모를 용서하는 이런 형태가 뭐 거의 비슷한데 로시니의 그 오페라 작품은 보다 이 내용 자체가 내용은 비슷하지만 내용 자체의 그 디테일은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이 판타직에서 현실적으로 바뀌는 게 제목은 라체네론토라로 되고 어머니가 죽으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 새로운 어머니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아버지 죽고 어머니가 마니피코라는 그 몰락한 귀족 집안으로 시집을 갑니다. 뭐 상당히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딸을 이제 신데렐라를 데리고.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한테는 원래 두 딸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죽으면서 재산도 갈취당하고 딸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녀처럼 그렇게 저기 부리죠. 그 부엌일을 시키고 뭐 그건 이제 앞으로 오페라를 보시면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정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거지로 변장한 왕자의 스승인 알리도로가 신데렐라의 그 남작집에 와서 마니피코의 집에 와서 그 집에 이제 딸들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 여러 가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 신데렐라가 낙점을 받고 신데렐라를 왕자한테 추천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제 파티에 참석하는 것도 마차나 의상 이런 것도 결국 이 알리도로가 현실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죠. 요정이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유리구두는 이제 팔찌 두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주는 보다 현실적인 그런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자와 결혼을 하고 언니와 이제 계모가 아니고 계부를 용서하는 해피엔딩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구성 전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로시니의 신데렐라입니다. 마법적인 요소는 거의 제거되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이제 이 작품이 개작이 된 거죠. 로시니가 실제 이렇게 황당한 이런 것들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으로 이제 작품을 이렇게 수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이제 신데렐라의 스토리는 사실 디즈니사의 만화 영화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스토리가 신데렐라의 거의 표준으로 이렇게 정형화됐죠. 사실 이제 신데렐라 작품도 샤를페로의 작품이 이제 기초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좀 더 환상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동물들도 더 많이 나오고 쥐들이 주로 이제 신데렐라를 도와주고 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 제작사는 이제 월트 디즈니사인데 이게 이제 작품이 이 제작비가 한 220만 불인데 이게 이제 작품이 발표된 시기가 195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20만 불 같으면 이제 굉장히 엄청났겠죠. 당시에 이게 이제 그 1950년도 발표하기 전에 40년대 이제 여러 가지 그 작품들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 터지고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신데렐라 작품을 만들고 나서 이게 공전의 히트를 치죠. 이 샤를페로의 원작을 했는데 흥행 수입이 거의 제작비의 100배,
뭐 그 당시에 2억 6,300만 불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뭐 상상은 안 가지만 엄청난 돈이었다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디즈니사가 이 작품으로 이제 회생하는 뭐 아주 대단한 작품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1962년에 이 개봉을 했던 작품입니다. 이 신데렐라, 월트 디즈니의 신데렐라가 우리에게 이제 신데렐라 이 스토리에 어떻게 보면 거의 표준으로 그렇게 자리 잡은 거는 이 작품이 이제 흥행에 엄청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이 신데렐라를 돕는 이제 쥐들, 뭐 계모의 고양이, 뭐 개들 이런 게 등장해서 재미의 요소를 좀 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민 그런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이 오페라 라 체네렌톨라입니다. 자, 2막 5장입니다. 2막 5장의 드라마 조코소입니다. 오페라 부파지만 이제 약간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드라마 조코소라고 그랬죠. 약간 웃기지만 슬프기도 한 뭐 이런 걸 보시면 될 거예요. 대본은 야코포 페레티가 22일 만에 대본을 완성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샤를 페로의 동화를 기초로 했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각색했다. 요정 마술 판타지한 내용은 없앴죠. 로시니가 24일 만에 작곡을 완성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표절도 꽤 많이 한 것 같고, 아예 서곡은 다른 오페라 거를 그냥 가져다가 그냥 썼습니다. 요즘은 뭐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별로 죄책감 없이 진행됐죠. 뭐 그 당시에는 뭐 그게 또 흔히 있었던 일로 그렇게 봐집니다. 1817년 로마 발레극장에서 초연을 합니다. 자, 성악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제 그렇게 자주 공연이 안 된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세비야 이발사와 이제 비교했을 때 거의 그 로시니가 전성기 때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 1년 간격으로. 성악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공연이 그렇게 세비야 이발사처럼 잦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주인공 소프라노는 이제 콜라투라를 완벽히 소화하는 이제 콘트랄토입니다. 지금 요즘은 이제 콘트랄토, 그러니까 알토가 거의 여성 성부에서는 거의 이제 사라진 지가 꽤 되지만, 지금 이제 메조 소프라노가 이제 그 이 파트를 담당을 하죠. 근데 이제 메조 소프라노가 콜라투라를 완벽하게 소화해야 된다는 조건. 테너는 이제 하이시를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된다. 그 외에 또 세 명의 뛰어난 이제 기량의 바리톤과 베이스가 지금 필요하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공연을 막는 그런 요소가 된 거죠. 전작 세비야의 이발사와 비슷하지만 이제 음악적으로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해요. 전체적인 패턴이. 왜 그러냐면 이제 세비야의 이발사가 워낙 크게 성공을 한 작품이 되다 보니까 뭐 작곡가 입장에서는 그 이제 기억들을 그렇게 쉽게 떨치지는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체네론토라는 죄를 뒤집어 쓴 소녀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 캐스팅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도 이제 사랑하는 조이스 디도나토, 미국 메조소프라노입니다. 안젤리나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걸출한 테너 후안 디에고 프로레스가 라미로 왕자 역을 맡았죠. 뭐 거의 뭐 드림팀에 가까운 그런 환상의 커플입니다. 우리가 이 커플을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예, 세비야의 이발사.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세비야의 이발사에 또 똑같이 이 두 사람이 로지나와 알마미바 백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안 나시면은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출한 세 명의 이제 이 바리톤과 베이스. 알렉산드로 코르벨리는 이제 우리가 또 낯이 익죠. 이분은 이제 연대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봤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훌륭한 캐스팅을 가지고 뭐 루카 피사론이나 이제 페트로 스파그놀리도 이제 우리가 다른 작품으로 접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자, 조이스 디도나토는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마리아 스투아르다, 노르마, 세비야 이발사에서 이미 우리가 충분히 그 기량을 검증을 했고,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는 뭐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죠. 목류병의 여인에서도 나타났고, 라트라비아타, 로미오와 줄리엣, 세비야 이발사에서 이제 조이스 디도나토와 공연했고, 리골로트 만토바 공작 역도 했었죠. 뭐 제가 굉장히 여러 작품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 이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뭐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 알렉산드로 코르벨리는 이제 연대 아가씨에서 이제 실피스 상사 역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친근한 역을 했었죠. 자, 그렇습니다. 자, 등장인물을 보면은 이제 신데렐라한테 이제 아빠, 엄마가 있었겠죠. 근데 아빠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제 엄마가 이 몰락한 귀족인 이제
마니피코한테 이제 시집을 갑니다. 재혼을 하는 거죠. 이 마니피코가 이제 남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귀족 서열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공작이나 후작은 이제 왕족이 보통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백작부터 시작된다고 보는데 자기 아버지가 백작이면 큰 공이 없으면 자기는 그냥 자작, 남작 이렇게 대가 이렇게 지날 때마다 한 단계씩 이렇게 낮아집니다. 근데 남작 다음에는 이제 사실 귀족의 자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남작 다음 세대에서는 특별한 나라의 공적이 없다면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양반이 한 번 양반이면 영원한 양반이듯이 이 당시에 유럽의 귀족들도 남작에서 자기 아들도 그냥 사실 남작 자기가 사실은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냥 계속 남작으로 이렇게 계속 대물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정들 하고 뭐 제가 보기에 이 마니피코도 몰락한 귀족인데 뭐 남작이 몇 대에 내려온 이미 허울뿐인 그런 남작 칭호를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몰락한 귀족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딸이 있었는데 이 클로린다하고 이제 티스베라는 아주 나쁜 두 딸이 있었는데 재혼을 하면서 이제 신데렐라와 이제 같이 자매가 됐고 엄마가 그래서 살아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엄마가 이제 죽으면서 엄마가 꽤 많은 재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마니피코가 이제 그 재산마저 다 갈취하고 신데렐라는 거의 하녀처럼 이제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살레르노의 왕자 라미노는 이제 자기 이제 배우자를 이제 찾기 위해 갖고 훌륭한 집안의 그런 배우자보다는 이제 정말 진지하게 훌륭한 자기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 갖고 자기 스승한테 이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알리도로한테 정말 좋은 교수를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거지로 이제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이 마니피코의 집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진심을 다하는 이제 신데렐라를 발견한 거죠. 클로린다나 티스베는 이제 외모를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면서 이제 학대를 하고 하는데 신데렐라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거지 꼴인 알리도로를 이제 극진히 대우하고 하면서 아름다운 신데렐라의 이제 인간성을 보고 결국 이 신데렐라를 이제 왕자에게 청거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단디니라는 이제 시종이 단디니하고 이제 라미로 왕자의 신분을 이렇게 바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신분을 바꾸고 나서 이제 실제 그 맞닥뜨리는 그 여성들의 본심을 이제 알고자 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알리도로의 눈이 이제 정확했죠. 이 신데렐라와 라미로 왕자가 결국은 이제 맺어지는, 그리고 맺어지면서 악행을 일삼던 이 가족들, 의붓 가족들마저도 이제 용서를 하는 게 오늘 이 오페라의 이제 그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요 아리아는 이제 이 안젤리나가 부르는 칸초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이제 슬픔과 눈물 속에서 태어나, 뭐 이 신데렐라 작품의 거의 이제 대표 아리아라고 부르는 이제 마지막,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이 슬픔과 눈물 속에서 태어나는 세비야 이발사의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근데 이제 이게 테너 아리아가 이 라체넨텔로의 가장 유명한 그 메조 소프라노 아리아가 된 거죠. 뭐 자기 표절입니다. 이것도 슬픔과 눈물 속으로 태어나. 그 다음에 라미로의 아주 멋진 아리아, 기필코 그녀를 찾고자 말더라. 이제 그 변장하고 뭐 신분을 바꾸고 한 상태에서 내 진실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다 허울을 벗어 던지고 이제 그녀를 찾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결심을 하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아주 멋진 아리아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니피코, 그 신데렐라의 의붓 아버지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익살스러운 이제 아리아를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세 곡이나. 그 다음에 이제 단디니, 나미로 왕자의 이제 시종이죠. 시종이 부른 카바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멋진 이중창이 이렇게 세 곡이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6개를 골라봤습니다. 꼭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자, 이 연출은 체사레 리에비라는 이탈리아 분입니다. 연극 감독도 하셨고 신의자 극작가기도 합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2009년 뉴욕 메트에서 만든 그런 프로덕션입니다. 그 뒤에 이제 계속 이렇게 2014년까지 그렇게 계속 공연을 하죠. 지금도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덕션이. 자, 이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리고 지휘는 이 파비오 루이시라는 이탈리아 지휘자가 맡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쥐리 오페라 덴마크 오케스트라 달라스 오케스트라의 이제 지휘자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서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곡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신데렐라의 서곡이 아니고 이제 다른 작품에 있었던데 그거는 뭐 지금 찾아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멋진 서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1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